1-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번의 역적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자, 3-25식을 유담해 보겠습니다. 뉴턴 2법칙입니다. 이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그러면 그거로 대입을 한번 시켜보니까 델타 t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v2-v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양변에 델타 t를 한번 곱해보죠. f 델타 t는 m에 v2-v1으로 써질 겁니다. 자, 여기서 m이 질량입니다. 그럼 질량은 로우 v인 거는 제일 첫 시간에 설명 한번 드려봤어요. 로우는 지분의 단위 중량이고 이 물리학에서는 이만한 체장만큼 물이 있더라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수리학에서는 유량 Q가 있더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M 대신에 지분의 WQ에 V2-V1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운동량과 역적 방정식이라는 건데 수리학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델타 T를 1초라고 생각하자 이런 이론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럼 일단은 델타 T를 2라고 넣었다 보십시오. F는 델타 T 2를 집어넣었으니까 항은 없어지고 바로 G분의 WQ에 V2-V1이란 이런 공식이 되어 있겠죠. 이 공식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을 공식을 암기를 잘 해놓으시고 제가 예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건 한번 볼까요? 그림 3-15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 3-15를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모든 이론이 51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설명 좀 해드리면은 그림 3-15라는 그림과 3-16의 그림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3-16은 여러분 그림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 손바닥의 지표면이라고 보세요. 수평으로 왔던 관이 연직으로 올라간 관을 표현하는 지금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걸 다루지 않고 3-15를 보자 이겁니다. 요거는 관이 수평으로 돌았다가 도로처럼 아로아진 관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랬을 때 운동량 방정식은 어떻게 돼서 충격량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부분에 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림 3-15를 한번 보세요. 수평으로 유입된 관로가 지금부터 곡관이죠. 꺾입니다. 꺾기 시작하여서 여기서 다시 직선으로 나갔다. 이랬을 때 여기 직선관이죠. 여기 직선관이죠. 이 곡관 자체가 반 힘을 거라.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실무에서도 이 콘크리트 보호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에서 쳐놓는다 이겁니다. 그럼 모든 관로의 힘을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받게끔 해서 이 곡관을 안전하게 우리가 유지하게끔 하자. 그게 콘크리트 보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유입이 됐죠. 제가 V1 쓰겠습니다. 직선관이죠. V2입니다. 그러면 관로가 꺾여서 만약에 세타만큼 길어지는 각도를 유지하고 있더라 볼까요? 그러면 나중에 나가는 유출관의 힘의 분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각도를 세타를 한다면은 요 힘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V2의 코사인 세타를 볼 수 있고 요 힘은 V2의 사인 세타를 볼 수 있겠죠. 객관식은 우리가 이게 조건이 주어져요. 출제자가 주어지면은 주어진 대로 방향을 맞추고 만약 이 방향이 안 주어지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요 그림에서도 fx 반력을 요렇게 했을 때 요 방향이 맞는 부호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px가 있고 요 방향이 py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퀄 5변만 보십시오. 이퀄 5변입니다. G분의 WQ에 V2-V1입니다. 자, 이퀄 좌변 보겠습니다. 좌변인데 수평축 방향성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마이너스 축 방향이죠. 마이너스 축 방향으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수학에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y축, 마이너스 y축인 걸 알고 있죠. 이 방향을 맞추자 이겁니다. 출제자가 마이너스로 주어졌으니까 이퀄 좌변을 쓸 때 마이너스 px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양변을 마이너스로 다 나누니까 뭐가 나왔어요? px로 쓰면은 G분의 WQ에 V1-V2로 쓸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서 X축 방향 반력은 V1-2로 되더라. 자, 우리가 읽을 때도 요건 전부 다 수평 성분만 있으니까 유입 속도죠, 유출 속도죠. 여기에
수평 성분 보자니까 정확하게는 V1x, V2x지만은 너무나 식이 길어지니까 유입 속도와 유출 속도의 수평 성분만 보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이퀄 우변을 또 적어보겠습니다. G분의 WQ에 V2-V1이죠. 이퀄 좌변을 볼 텐데, 출제자가 플러스 방향으로 주어졌죠. PY로 보겠습니다. 플러스니까 이럴 때는 V2-V1이고,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Y축 속성분이니까 V2YY를 보자. 이렇게 보셔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식이에요. 여기다가 이 조건에 맞는 틀만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G분의 WQ라고 볼 수 있죠. 자, V1의 X축 속성분 보겠습니다. 전부 다 수평 방향으로만 유입됐다가 주어졌으니까 V1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V2 중에서도 수평 속성분이니까 V2의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겠죠. 계산하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얼마 톤이 주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G분의 WQ에 자, V2 중에서도 Y 속성분이니까 V2 중에서도 Y 속성분 V2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사인 세타로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V1의 Y 성분인데 Y축 속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 톤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전발력 P를 구하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P는 루트 PX 자승 플러스 PY 자승을 해주니까 최종 발력이 얼마 톤이다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2, 1, 2 이걸 왜 강조해 드리는가 하면은 이 부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겠죠. 벡터 성분과 맞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향과 일치하면은 부가 플러스가 나오면은 요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고, 요 부가 마이너스 나온다는 부분은 요 최초의 가정 성분과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더라.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라 이겁니다. 자, 제가 요 패턴을 설명해 드렸어요. 모든 형태가 요렇게 여러분 전부 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50페이지 보면은 그림 그 3-17이 주어졌죠. 여기서 우리 기사 문제 형태에서 3-32식과 33식 있죠. 요걸 이용해서 Q1과 Q2로 유량을 구하는 문제가 한 번 나왔고 우리 본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요걸 위해서 유달 필요는 없겠죠.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 공식만 암기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름 좀 문제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 동수역학 요 부분에 제가 예제를 한번 풀어드리죠. 예제라고 해도 아주 복잡한 건 아니에요. 6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3페이지에 제가 문제 43번을 말로써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63페이지 문제 43번입니다. 자, 피셨습니까? 이 방향을 절대적으로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자, 이퀄 우변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시험 출제 형태가 주어진 것이 반력이 출제자가 주어지고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해설 보겠습니다. 이퀄 우변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변을 쓴다는 건 요 말을 썼어요. 2에서 1을 뺐습니다. 그런데 X축 성분을 보니까 출제자가 X축 성분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PX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플러스 PX를 쓰니까 결과치가 V2-V1 이렇게 대입을 시켜놨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PY 성분을 볼 예정입니다. 이퀄 우변을 쓰세요. V2-V1을 써놨죠. 이퀄 좌변을 보겠습니다. 출제자가 PY가 무슨 성분으로 주어졌습니까? 마이너스 속도 성분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마이너스 속도 성분이 주어졌으니까 이 형태가 똑같죠. 마이너스를 지워버리니까 결국에는 1, 2가 성분이 바뀌겠죠. 그래서 해설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PY 성분은 V1-V2라고 기술해 놨습니다. 이런 방향을 그대로 일치만 시키시면은 문제는 전부 다 쉽게 풀어지실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하셔가지고 문제 42번도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해설 보시면은 전부 다 V1은 뭐 어떻게 보시면 돼요? 직선관이죠. 유익관의 속도를 보시면 되겠고, V2라는 부분은 이게 무조건 직선관입니다. 요거 속도만 보시고, 지금 모든 구하는 이 반력은 이 곡관이 받는 힘을 구하는 거니까 V1과 V2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나가는 방향 직선관, V1은 직선관 유입 방향 요 방향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문제는 아마 쉽게 풀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7번에 에너지 보존계수와 운동량 보존계수로 나왔죠. 자, 요것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7편의 용어 설명이 한 8줄 정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8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용도 복잡하죠. 그나마 더 읽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잘 안 읽어보시니까 아랫줄에다가 제가 고딕체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 다음 기출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3-39식을 한번 보십시오. 요걸 가지고 알파라는 에너지 보존계수를 계산 문제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형태가 나왔어요. 알파 이퀄 인테그랄 V의 3승의 A분의 DA라고 써졌죠. 자, 이 알파라는 에너지 보존계수는 속도의 3승자를 사용했다. 3승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52페이지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고딕체 부분을 보세요. 원관 층위에서는 알파가 2.0 돼 있죠. 요거 암기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대괄호 2번 보겠습니다. 운동량 보존계수의 3-41식을 보세요. 에타가 아까 마찬가지로 속도의 자승으로 돼 있죠. 자, 구분하고 동그라미 3번에 원관 충류가 에타가 3분의 4로 돼 있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최대한의 51페이지 이론 부분이 있죠. 한 8줄 나왔던 거. 이 에너지 보존계수가 어떨 때 사용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리하게 사용하는 속도는 무슨 속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평균 속도라고 알고 계시죠. 이게 관술에서 공부를 하실 부분인데 이 섹션입니다. 이 단면에서 유속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유속 분포도가 이렇게 그려져요. 가장 센터 축에서가 V 맥시멈입니다. 최대 속도가 나오고 관벽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점점 작아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리학에서는 어떤 속도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수리학에서는 평균 속도를 사용하고 있더라. 그럼 어떤 속도인가 하면은 모든 단면에서 속도가 일정하더라 본 거예요. 그래서 고치를 놓으니까 요 속도로 온 겁니다. 이게 VM 평균 속도인데 실제로 보니까 어디에서는 속도가 크고 어디에는 속도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배로 정의할 때 이 지분에 V자승 썼더라, 유속수도이더라, 이런 건 여러분 암기를 하셨죠? 자, 그랬으면은 이게 무슨 속도를 사용했냐? 수리학에서 말하는 평균 속도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유체에 대해서는 속도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원형관 측류상일 때는 유속 분포도가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면은 뼈 조각이 그려집니다. 뼈 조각 샤프하게.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최대 유속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평균 속도를 이렇게 VM이라고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평균 속도를 사용하는 경우와 실제 측류일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 속도 부분을 사용할 때하고는 평균 속도는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측류일 때 이 지분에 요 측류 속도를 계산할 때는 평균 속도로 사용했을 때하고 같지가 않다 이겁니다. 이걸 이론상 같게끔 해주는 얼마나 써줘야 되냐? 요거를 2를 곱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알파가 원형관 측류일 때는 2.0을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난류에서는 제가 설명도 안 해드렸지만은 왜 난류에서는 이 알파치가 1.01에서 1.1을 쓰냐? 이런 거는 별로 유속 분포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그냥 무디게 그려져요. 측류보다는. 난류 상태는 유속분, 요 가운데가 센터가 최대지만은 약간 무디게 그려지니까 평균 속도를 사용할 때 여기에 VM이라면은 실제 속도에 비해서는 엄청 오차가 크질 않다 이겁니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난류에 대해서는 여기에 1.01에서부터 1.1을 사용하더라. 이런 건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측류에서만 알파가 2.0이 되더라.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속도를 실제 속도화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보존이 필요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보존계수가 에너지 보존계수다. 이런 형태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편에 에너지 보존계수를 가지고 운동량 보존계수까지 같이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요런 부분은 쉽게만 보세요. 7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파고 들어가 봐야 도움될 사항은 별로 없고, 제가 여러분 강조할사항은 아까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알파는 속도의 3승에 우리가 공식을 사용했죠. 알파가 2.0이었습니다. 그것도 원형관 측류만 암기하셔라. 에타는 뭐였습니까? 속도의 자승에 유속을 썼죠. 그 다음에 에타가 원형관 측류는 얼마였습니까? 3분의 4가 되더라. 그런 형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세요. 8편. 유체의 저항이 나와 있는데, 3-43식을 보세요. 이 공식 형태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3-43식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대괄 2분의 분류라고 주어졌죠. 요 정 세 가지를 전부 다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량을 생각을 하세요. 이게 교각입니다. 이후에 교량에 트러스가 있다 보세요. 자, 여기가 지승장치가 돼 있고, 자, 그러면은 물이, 수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유속 V가 내려갈 때, 이 수류에 의해서 이 교각이 저항을 받겠죠. 이 저항력을 구하라. 이 드래그입니다. 자, D는 CDA에 even low V 자승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알아놓으실 부분은 이 A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이 A가 투영 단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CD라는 부분은 교각 개수인데 다 세팅되어 있어요. 이 교각 단면을 딱 잘라보면은 원형 단면일 수도 있고, 이게 타원형일 수도 있고, 뭐 사각형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다리꼴, 뭐 이렇게 막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따라 주어진 개수치라 다 미리 만들어졌고, 우리 수리학에서는 이 개수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 투영단 면적이에요. 투영단 면적은 여러분 제 2장에서 공면의 작용하는 수업을 공부해 봤을 때 생각해 보셨죠? 자, 똑같습니다. 수류가 옆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반을 딱 나눠서 둥그런 표면적 부분이 저항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수평 방해된 단면적은 제가 이렇게 쭉 밀라 그랬었죠. 자, 쭉 밀었을 때 투영을 시켜보세요. 연직 벽면의 그림자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요만한 단면적만 투영이 되겠죠. 즉, 이만 원통 상태일지라도 수평 방위된 모든 단면적은 요만한 사각형 투영을 시켰을 때 이 단면적만이 수리의 저항을 받더라. 투영 단면적이라고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통 교각이라고 보세요. 요 지름을 D라 하고 요 수심을 제가 H라 했다 보세요. 그럼 투영을 시키면은 이 단면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가 D, 세로가 H인 사각형 단면적으로 이 면적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투영 단면적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로우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로우는 지분의 단위 중량이었다. 밀도는 절대 1이 아닙니다. 밀도는 지분의 단위 중량 형태로 여러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속도가 시험 문제가 주어지겠고, 이때 드래그 D가 얼마만큼 저항을 받겠는가, 이 저항력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항력인데 이 항력의 이 종류가 보니까 표면 저항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형상 저항, 다른 표현으로는 압력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조파 저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특기사항이 이 조파 저항이 그래도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이게 제일 용도가 있을 겁니다. 먼저 표면 저항 한번 볼까요? 이 수면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모형을 제작을 했다고 보세요. 나무로, 목재로 요만한 부채를 만들어서 이 부채를 이렇게 실로 달아서 끈다고 보세요. 이 표면에 물하고 만나는 표면적이 있죠. 표면에 유체는 점성 유체라고 했었죠. 유체가 점성은 있는데 물체만 지나가니까 표면에 저항이 일어나겠죠. 그게 표면 저항입니다. 유체 점성 때문에 일어나겠죠. 엄청 쉽습니다. 표면 저항은. 형상 저항은 뭔가 하면은 우리 그 그림 3-22도 나와 있죠. 이 후류라는 부분은 그림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사면이 있었어요. 경사면에 철구가 물에 잠겼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물이 내려올 때 철구를 뚫고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수류가 이 굴을 돌아서 나오겠죠. 이 그림을 위에서 보는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류가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물이 유속이 됐으면은 이 앞부분에 뭐가 생기냐, 와류가 생기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와류가 생기니까 요거보다 더 큰 와류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네거티브가 생기겠죠. 그럼 요즘에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요게 후류라는 겁니다. 후류가 생겼으면은 이게 바로 압력장, 형상장이다. 요 특징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서 후류라는 단어가 주어졌죠. 자, 그거보다는 이 조파장이 제일 용도가 있었어요. 자, 조파장 한번 해보죠.
이 부채에다가 줄을 달아서 앞으로 쭉 민다 보세요. 밀면은 이 뒤로는 뭐가 생깁니까? 파동이 일어납니다. 웨이브가 친다. 파동이. 프로펠러, 엔진에 그 프로펠러가 있어서 파동이냐? 절대 파동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도 보세요. 여러분 계곡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곡은 다 놀라면 가보셨죠? 조그마한 계곡인데 이 조그마한 조약돌이라고 보세요. 조약돌을 지나서 이 뒤로 뭐가 생깁니까? 조그마한 웨이브가 파문이 이 뒤에 있는 것만이 보셨죠? 그죠? 이게 조파제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할 때 이 뒤에 파동을 일으킨다는 말은 물체가 어떤 저항을 안 받았으면은 정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물체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파동이 생겼다는 말은 이 파동, 물의 입자를 단진자 운동하게끔 시켰죠. 누가 힘을 가했죠. 그게 요걸 봐서는 저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파동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저항이 조파저항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이 물체가 웨이브가 친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수료에 수심이 깊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물이 굉장히 수심이 깊었어요. 이럴 때 내려가면은 여러분 이 그 수증기 잠긴 물체 부분에서 웨이브가 치는 거 못 보셨죠? 아까처럼 어떨 때만 생기냐? 수중에 완전히 잠긴 물체는 조파정이 안 생기고 수면에 떠 있는 부분이 꼭 있을 때만 이 뒤로 웨이브가 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조파정이에요. 뭐 조파정이 생기려고 하면은 이 지상에 떠 있는 물체 부분이 있어야지만은 조파정이 생기는 거고, 이 물체가 물에 완전히 다 집어넣고 집어넣은 상태에서 끌어봐야 이 뒤로는 웨이브가 치진 않는다. 조파정이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파정 형태로 해서 용어 설명이 참고 표시도 쭉 설명해놨으니까 이 조파정 형태를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될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9번에 속도 포텐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대괄호 1번에 속도 포텐셜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비회전율 직역하세요. 회전하지 않는 흐름이 비회전율이죠. 동그라미 2번에 회전율을 보십시오. 회전하는 흐름이 회전율이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 정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건 뭐 너무나 이론이 쉽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에 참고를 보세요. 유체 흐름에서 속도 에너지입니다. 속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 포텐셜 U라는 거죠. 그러면은 포텐셜 U라는 것은 무조건 유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와류운동, 원운동 한다 보세요. 와류가 계속 원운동 한다 보면은 하류로 내려가는 유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원운동하는 이 와류 같은 경우는 속도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이런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너무나 피상적이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문제가 본문에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문제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6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65페이지. 문제 56번 보겠습니다. 자, 피셨습니까? 56번에 속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흐름은, 해설만 보십시오. 해설 보니까 속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흐름은 유체 입자가 회전하지 않는 흐름이며, 그렇죠?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원운동 같은 경우는 속도 에너지가 없죠. 하류로 내려가는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회전율인데, 봅니까? 회전율은 속도 에너지가 없는데 회전하지 않는 흐름 같은 경우는 하류로 내려가는 속도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게 비회전율이더라. 그러니까 56번에 속도 에너지, 즉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흐름은 해답이 비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흐름이더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요런 형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장 동수역학을 정의를 쭉 한번 서술을 해봤는데, 제일 첫 시간에 설명해드렸었죠. 제3장 동수역학은 우리 수리학에서 특히 기사 위주로 해서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제3장 동수역학 정리를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